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12발자국이라는 정재승 교수님의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그 베스트셀러인데요. 정재승 님이 쓰신 책들은 이제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재승 교수님이 쓴 책 중에 과학 콘서트란 책 유명하죠. 그리고 그 진중권 교수님이랑 또 그 협작으로 해서 쓰신 크로스라는 책 저도 읽어봤는데 이 책도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자시다 보니까 과학자가 볼 수 있는 많은 세상의 시선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12발자국이라는 게 12가지 부분에 해당하는 제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 혹은 느끼고 있었지만 깊게 고민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서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제 강연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뭐 강연을 많이 하시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강연을 우수하게 아주 강연이 성공적으로 됐던 것 중에 몇 편들을 뽑아서 만든 게 바로 이것인데 12가지의 강연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고 강연도 워낙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글로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읽기는 되게 쉽고 잘 읽히는데 그 다른 내용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사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재밌고 인문학적 부분과도 연관이 돼 있으면서도 과학적 지식들도 많이 당연히 과학자시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또 최근에 연구하시는 뇌공학 관련된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면서 와, 이 사람은 정말 그 지식이 어디까지가 끝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TV에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님과 뭐 토론했던 경우도 있고 알쓸신잡인가요? 네, 거기에도 나오신 적도 있고 해서 되게 아무튼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책 보시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게 술술 읽히고 읽으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두고두고 읽으면서 한번 이 책에 담고 있던 생각들을 한번 내 인생 속에 삶 속에 좀 녹아나게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군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생각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신선한 지적 충격.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대한민국을 매혹시킨 최고의 강연이 펼쳐진다. 네. 그래서 강연 내용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 한번 볼까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 카이스트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학부 졸업하시고 같은 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셨고 예의대 의대 정신과 연구원, 고려대 물리학과 연구교수님, 컬럼비아 대학교 의대 정신과 조교수, 현재는 카이스트 뇌공학과 교수 및 문술미래 전략 대학원장, 그리고 뭐 책도 많이 쓰시고 방송도 많이 나가시고 뭐 칼럼도 쓰시고 그리고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는 엄청 바쁘신 분이죠.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사실. 네, 근데 되게 푸근하게 생기셨어요. 네, 이렇게 생기신. 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프롤로그부터 좀 재미있는 소재로 시작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뭐 사실 봐도 몰랐는데 요 필기체로 쓴 이는 오일러 수를 뜻하고 그러니까 자연 로그에 미치기도 한 오일러 수 이 10자리 소수에 대해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숫자가 무엇이냐 해서 아무튼 요 숫자 이 의미를 파악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com을 찍고 들어오면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그쪽 그 실리콘밸리 101번 도로에 요런 게시판이 딱 그 광고판이 세워졌대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의미 없는 뭐 글자와 뭐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무심하게 그냥 지나쳤겠죠. 근데 일부 그런 사소한 일상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궁금함을 갖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찾아봤고 여기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그 숫자가 그 7427466391이라고 해요. 답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여기에 접속하면 congratulation이라고 뜨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요 문제가 또 나온대요. 예, 그래서 요 문제
풀어서 이 F5에 해당하는 값이 무엇이냐를 또 맞추면 거기에 해당해서 또 그 뭔가가 나오는데 이 답이 또 59662904435가 된대요. 그래서 요걸 또 맞춰서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구글 채용 사이트가 뜬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푼 사람은 구글에 간단한 인터뷰만 통과하면 합격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이 입사 시험을 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너무 독특했고, 이게 구글이 창의적인 사람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이런 소재로 시작한 게 자체가 되게 이 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 같으면 아마 솔직히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어떠한 사소한 일상의 발견도 쉽게 지나치지 않고 답을 찾아보고 끈질기게 그 답을 하나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기 두 번째 문제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포기하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걸 또 답을 찾아서 접속을 해서 두 단계를 거치면 구글에 채용할 수 있는, 만약에 이 문제를 풀면 구글에 채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이거를 이렇게 풀려는 사람들은 정말 많았겠죠. 근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접근은 쉽지 않은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12발자국이라고 하는데 그냥 목차를 잘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발자국이란 뜻은 제 생각에는 뭐 여기에 이 책에 설명을 해놓진 않았지만, 왜 우리가 그 인간이 달에 처음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뭔가 새로운 시도, 가보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을 개척했던 그런 느낌에서 이제 그 여기 앞에 나오는 신선한 지적 충격, 그래서 신선한 지적 충격으로 인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발자국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2가지의 챕터가 당신에게 당신의 이 지적 사유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이고 새로운 발자국을 찍는 행위이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자국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선택하는 동안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두 번째는 결정장애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챕터에서는 인간의 뇌에서 선택을 어떻게 하며 결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 해서 결핍에 대한 내용, 인간에게 결핍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놀이란 무엇인가, 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놀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 다섯 번째 발자국은 이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내 인생도 컴퓨터처럼 재부팅이 가능하면 재부팅하고 싶다 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만, 그리고 뭐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뇌에서의 그런 현상들을 소개해주고 있고, 미신에 왜 빠져드나 라는 내용을 또 여섯 번째에 보여주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고요. 뇌공학자시니까 되게 전문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덟 번째,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지성의 미래는 해서 집단지성과 기타 등등 해서 인간지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있고,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을까 해서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현실 세계인 아톰 세계와 사이버 세계인 비트 세계가 접목됐을 때 제조업과 유통업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보여주고 있고, 11번째 발자국,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건 이제 그 비트코인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막 그 가격 올라가면서 엄청 사회 이슈가 됐을 때 유시민 작가님이랑 이제 토론을 한번 붙었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혁명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화제로 삼고 있고, 11번째,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도전하는가. 혁명과 이어져서 이제 좀 비슷한 내용이죠.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혁명가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식으로 도전하며 그들은 어떤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12번째 발자국, 뇌라는 우주를 탐험하며 칼 세이건을 추억하다. 이건 이제 정재승 과학자님의 본인의 그 좀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입장들을 이제 좀 얘기하고 있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이 과학자가
과학적으로도의 성취도 높은 과학자지만 과학을 대중화했던 대중과학자로서의 면모를 많이 지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 세이건과 자신이 지금 뭐 동일시 혹은 이런 칼 세이건의 느낌으로 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할 계획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뭐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고, 브로그는 이제 그 여태까지 12번째 발자국까지 오는 동안은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강연한 내용을 이제 실었다면 강연한 내용을 다른 분께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실은 내용이 나와요. 서술 방식도 이제 1인칭이 아닌 3인칭으로 써져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은 요 앞에 내용들과 약간 중복되긴 해서 였긴 한데 어쨌든간 뭐 읽어볼만 하고, 그리고 또 인터뷰 특강이라고 해서 정재승 교수님을 여러 가지 질문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로 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선택하는 동안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라는 내용인데, 뇌 과학자로서 이 뇌에 관한 분석들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하면서 겪게 되셨던 그리고 알게 됐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종종 계획을 얼마나 잘 세웠는지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는지를 따져 묻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가 더 좋더라도 왜 처음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은 계획할 수 없습니다.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획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요 바로 앞전에 그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실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그 20가닥의 스파게티 면이랑 접착 테이프랑 실 그리고 마시멜로 1개를 가지고 탑을 쌓는 건데, 탑을 높게 쌓는 방법에 대한 실험이에요. 과연 탑을 높게 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탑을 쌓아보라고 시키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어떻게 탑을 쌓을 건지, 이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탑을 어떻게 쌓을지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면서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보면 탑을 높게 쌓지 못했대요. 오히려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아이들은 일단 그 재료를 주고 탑을 쌓아보라 하면 일단 그냥 바로 시작한대요. 그래서 바로 탑을 쌓아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네 하고서 시행착오를 계속 거듭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시간에 최종적으로 쌓는 탑의 높이가 어른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특히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계획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의사결정을 숙고하고 이제 시도를 해보는 행위 자체는 중요한데, 처음 해보는 일에서는 이제 예상은 하겠지만 내가 예상하는 범위가 굉장히 작고 예상이 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로 뭐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러닝 바이 두잉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쌓으면서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나온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황하는 기술을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수많은 시도를 해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직접 가서 여행을 하고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하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체적인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도를 그리기 위한 방황의 시간을 젊은이들에게서 박탈하고 있다. 학기가 끝나도 방학 동안 끊임없이 스펙을 쌓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뒤로 밀리는 세상으로 그들을 내몰고 있다. 이 얘기는 세상에 대한 지도를 내 스스로 그리는 게 앞으로의 그 젊은이들한테 있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직접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만의 지도를 머릿속에서 그려야지만 인생을 더 보람차고 바람직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 요구하는 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뭔가 방황하고 좀 멍하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 여유를 주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스펙을 쌓게 만들고 실수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뒤로 밀리게 만들고 회복하기 쉽지 않게 경쟁 사회로 워낙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특히 요즘에 와서 결정장애가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해도 재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도 대학에서 놀거나 취미생활에 빠져 성적이 안 좋아도 취직 걱정이 적었고, 어떤 시기를 놓쳐도 늦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제때 딱딱 맞추지 못하면 완전히 낙오되기 때문에 패자부활전이 점점 줄고 있다.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젊은이들은 매번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결정장애가 현재에 와서는 더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지금은 이제 그 과거처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막 높은 지금 사회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체기를 겪으면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좀 많이 높아지진 않고 완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회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을 나온 사람도 워낙 많고, 그리고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살기는 점점 팍팍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 팍팍해졌고, 선택의 영역에 있어서의 굉장한 신중함을 고려하게 만들고, 왜 3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해서 패자부활전이 없는 현재 사회에 대한,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바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 메멘토 모리,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 어떤 상황도 그보다 비극적이진 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내일 혹은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일들에 집중하게 되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고, 선택의 무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담배를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암에 걸리는 겁니다. 그쯤 돼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그 지긋지긋한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메멘토 모리는 결정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삶의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을 생각하지만 내게 와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당신 이제 시한부라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라고 선고가 내려지는 건 정말 내게 다가온 현실이지만,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는 상상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실행력도 더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그 스탠포드 연설 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아프고 나서, 죽음을 최장암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 인생에 대한 주요한 의미를 더 잘 생각해 보게 됐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메멘토 모리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떠올리면서 내 의사결정이나 내 인생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야 되는 그 결정들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효과적인 의사결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루를 살아도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지 제일 행복할까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살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은 진짜 이렇게 사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성과를 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조언들은 정말 참고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세 번째로 들어와서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결핍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수학에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부모가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 주고요. 아이가 책에 관심을 갖기 전에 글을 가르칩니다. 외국인과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영어로 된 영화 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 느끼기도 전에 영어 캠프를 경험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죠. 많은 지식들이 이제 내가 갈급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혹은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 나에겐 이게 부족하다. 라는 그런 결핍이 굉장한 성취 동기와 함께 추진력을 부여해 줍니다. 근데 요즘에 그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워낙 그 애도 적게 낳고 소중히 기르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과 더 많은 물질적인 인풋을 넣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제 결핍을 경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핍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언급해주고 계시는 건데 결핍을 느껴야지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고 효과도 좋다라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언제 예전에 그 예능 프로를 보다가 그 신동엽이 했던 말이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동엽은 되게 돈을 잘 버시는 연예인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동엽 씨께서 내가 내 자식들은 아마 결핍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왜냐면 솔직히 돈을 잘 버니까 그래서 결핍을 느끼지 못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얘들한테 뭐 억지로 내가 못 살고 돈이 없어 보이게끔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부족한 걸 안 사줄 수도 없고 사랑하니까 잘 키우고 싶으니까 그래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할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 나는 결핍을 알고 개그맨으로 성공하기 위해 연예인으로 성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만큼의 성취를 이루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나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문제의 맥락으로 맞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만약에 집안 환경이 너무 좋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결핍을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다라는 부모님들은 뭔가 본인만의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에게 부족한 결핍이 성적인 문제 혹은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결핍이 있는 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지나친 결핍이 내 생각과 판단,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혹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틀거나 왜곡시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온통 거기에만 에너지를 쏟는 경우 결핍이 어두운 그림자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터널 비전이 된다. 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그 결핍이 주는 긍정적인 부분과 반대되는 결핍의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결핍이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를 둘 다 언급하면서 우리는 결핍을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감하시죠?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기법인데요. 회의하는 기법이라고 해요. 직원들이 커피를 손에 든 채로 서서 동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를 녹음해서 정리한 후에 15분 동안 공유하는 방식의 회의입니다. 이런 형태의 워크숍이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직원들에게 놀이터가 된 거죠. 이를 놀이처럼 즐기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의 방식은 되게 놀라웠어요. 실질적으로 더 효과가 많다고 해요. 보통 우리나라 회사의 이제 그 회의 방식은 회의실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이제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중심되는 좌석에 앉고 주변에 이제 서열순으로 쭈르르 앉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그 뭔가 의사 토론을 하고 의견 개진을 하면서 제일 위에 있는 그 중심 선임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이제 첨언을 한다든지 내 의견을 개진하는데 높은 사람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입이 닫힙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회의는 사실 수평적이지 못해서 일을 진행하는 데는 빠르게 실행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다 떠는 것처럼 서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잡담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거두더라 해서 이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일을 놀이처럼 즐겨라라고 하면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와요.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입니다. 실리콘밸리에 이런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채 놀이가 창의와 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만 가져와서 저는 여러분이 일을 놀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CEO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실리콘밸리처럼 놀이를 일에 접목해 봅시다. 여기가 중요해요. 다만 정말 놀기만 하면 안 돼요. 혁신을 만들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혁신이 안 만들어지겠죠. 혁신은 이제 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이런 자유로운 실리콘밸리의 문화들이 많이 수행이 되면서 다른 방식의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번째 발자국, 5번째 챕터에 이르러서 이제 새로 고침, 인생을 새로 고침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새로 고침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 고침을 하려면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죠. 새로운 습관을 얻기 위해 탐색해야 하고 그것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복적 수행을 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의 새해 결심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삶은 어제와 삶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작년 이맘때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인데 뇌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대한 뇌가 사용되지 않는 의사결정, 습관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뇌를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하면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는 사실 인체에서는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내 몸에 공급된 에너지를 뇌가 많이 소모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뇌는 게으르게 많이 소모하지 않도록 습관화된 형식의 이제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어떤 행동이 습관화되면 그대로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워낙 커서 이러한 습관이 이제 바뀌기가 어려운 거고 어떠한 행동 습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새로 고침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앞서는 이제 뇌는 습관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새로 고침이 성공하기 어렵다. 원래 본연적으로 인간 DNA가 그렇다라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계셨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새해 결심을 이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 삶에서 새해가 더 이상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단 1년의 삶만 주어진다면 그 1년의 삶은 완전히 새로 고침된 삶일 겁니다. 그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으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절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새로 고침할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의 방법 보셨죠?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음을 항상 떠올리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인식이 먼저 전제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행동의 변화를 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7번째 챕터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런 훈련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크고 하얀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펜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형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을 그려보시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심정을 잘 표현하면 더욱 좋다. 한번 그려봐라. 종이에다가 예수님을 그려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잘 표현되면 더욱 좋다.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실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그린대요. 여기 보시면 표정을 조금 강하게 그리는 분도 있고
손에 박힌 못 부분에 피가 흐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핏방울을 그리는 분도 있고, 예수를 먼저 그리고 뒤에다 십자가를 둘러치듯이 그리기도 하고, 아예 그냥 안 그리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보통 그냥 그 일상적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겠죠, 사람 모양으로. 그래서 뭐 피 모양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좀, 예수님 얼굴을 고통스럽게 그리는 그 정도가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는 형태였다라는 건데, 다음은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미지만 보는데도 좀 머리를 탁 치는 충격적인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도 이 그림을 보고 한동안 이 그림 앞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었다는데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번 보실게요. 네, 이 그림이거든요. 어떠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린다고 하면 보통 그냥 십자가를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우리가 올려다본 시선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예수님의 얼굴을 막 그 일그러진 그 표정을 억지로 그리거나 뭐 피가 이렇게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을 그리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고, 이 프레임의 시선 자체가 하늘에서 굽어다 보는 모습이거든요. 하느님께서 내 아들인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독특한 시선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시선은 이제 나의 기준으로 내가 보는 시선에서 위에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형태의 그림을 대부분 그릴 텐데, 이 그림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그렸다라는 점에서 일단 창의적인 시선이 들어갔다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8번째로 인공지능 시대에서 인간지성은 어떻게 될까라는 내용인데, 스마트 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보다 뇌를 더 적게 쓴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뇌를 쓰고 있을 뿐이지 예전보다 뇌를 적게 써서 바보가 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만 보더라도 책을 꼼꼼히 한 줄씩 읽는 방식의 정보 습득 태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않고 필요하면 되돌아가서 보고 검색과 편집 중심의 사고를 하고 빠르게 정보 모드를 교환합니다. 파편화된 정보를 빠르게 섭렵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서술 형태로 쭉 뭔가 서사적인 개념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게 많았다면, 지금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 어떠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억 중심으로 기억을 잘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똑똑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억할 필요가 없이 세상에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하고 분류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찾아내고 그거를 분석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로 2차, 3차로 가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형태의 뇌 사용 방식이 더 중요해졌고, 이미 그런 방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 뇌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머리를 쓰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지금이 예전 사람들에 대비해서 더 뭐 바보가 되거나 뇌를 적게 쓰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9번째 챕터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원자로 표현되는 현실 세계로 표현되는 아톰 세계라고 표현하시는데, 아톰 세계와 사이버 세상으로 표현되는 비트 세계가 일치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기존의 아톰 세계를 지배했던 유통업과 제조업의 혁신이 비트 세계와 맞물리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앞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또 반대로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됐다. 아날로그가 중심이 되고 아날로그를 좋아하고 아날로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아날로그의 반격이 시작되었을까요? 디지털이 넘쳐나는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을 갈구하는 것일까요?
아날로그의 결핍은 왜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걸까요?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행복을 빼앗아 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간 사이의 균형, 즉 디아벨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과 그 라이프의 라벨을 중시해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단어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디아벨을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아날로그가 상당히 또 그 지위를 잃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 세상이 강조되고 모든 사람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에 반대되는 감성적인 부분 내지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날로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것이고 그걸 통한 여러 가지 방식들은 늘 존재할 거고 오히려 비중이 줄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에 비해서는 결코 소멸되진 않고 어찌 보면 더 확장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11번째 챕터에 수능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도전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창조적 사고자의 중요한 성향 중 하나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성향을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창의성과 위험 감수 성향을 둘 다 가진 사람이 우리 시대의 이노베이터다. 보통 생각하는 거죠. 창의적이더라도 위험 감수를 안 하면 몽상가에 지나지 않다. 창의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위험 감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금과 억조처럼 생각해 왔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창업을 해서 사회적 성취를 이뤘다고 실질적으로 성취를 이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그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을 잘 관리하는 위험 관리자의 성향이 많았다라는 게 앞서 소개한 논문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적인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창조자는 위험을 감수한다라는 건데 위험을 감수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취를 이룬 그런 창업자는 위험을 잘 관리하는 쪽이 더 컸다라는 내용이죠.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빌 게이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빌 게이츠는 누구 자타 공인하는 그 성공한 사람이죠. 성공한 창업자고 빌 게이츠는 실제로 위험 감수 성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지 않았고 장기 휴학을 했대요. 장기 휴학을 했으며 학교와 부모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다. 휴학도 회사를 창업하고 1년 뒤에 했고요. 자기가 회사를 창업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게다가 학교도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휴학 상태에서 본격적인 창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가 이제 하버드를 중퇴하고 그냥 중퇴하고 대학도 그만두고 이제 창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회사가 망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고 실제로 회사를 또 이어나가려는 판단도 창업하고 1년 뒤에 또 결정을 했다. 게이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을 감수하는 위험 감수자보다는 위험을 잘 관리하는 위험 관리자의 면모가 더 셌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큰 사회적 성취를 거둔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낼 때마다 모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내는 아이디어의 질을 평가한 연구들에 따르면 아이디어 하나하나의 질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다 보니 걸출한 혁신을 이뤄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공 확률이 5%밖에 안 된다고? 그럼 20번은 시도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혁신의 열매를 가져갑니다.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 피카소 이들도 재능은 뛰어나지만 참 많은 작품을 세상에 쏟아냈지요. 그러다 보니 많은 작품이 범작이지만, 그러니까 보통의 작품이지만 걸출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그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많은 아이디어들로 성공한 사람들은 양적으로 승부를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카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그렸고 4,000점 가까이 되는 작품들을 그렸으며 실질적으로
비평가들이 의미 있다고 보는 아주 우승한 피카소적인 작품은 40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이제 피카소를 세계적인 화가의 반열로 올렸는데 4,000개 중에 40개면 나머지 3,960점은 그냥 평범한 작품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양적인 부분들이 질적인 부분들도 질적인 부분들의 성취를 이루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양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걸 만들어내려면 양적으로 많은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부록 부분의 이제 인터뷰인데, 인터뷰라면 이제 정재승 교수님을 인터뷰한 건데 시사인 고재일 기자님께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과 정재승 교수님이 답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뇌과학자가 보기에 리더십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뭐 리더가 되면 가질 수 있는 게 많지 않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좀 새로웠는데, 하루 일과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세요? 라는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잠이 엄청 많았다. 그래서 생활 패턴을 바꾸었다. 5년 전부터 저녁 10시에 자기 시작했는데 새벽 그러면 4시쯤 일어난다. 이때부터 아침 9시까지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한다. 밤늦게 대전에서 서울로 올 때 운전하는 동안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정재승 교수님께서 이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혼자 운전하는 시간에 많은 좋은 생각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새벽 4시쯤 일어나는 이유도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아침에 이제 효율이 높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효율이 높은 이유도 자기 혼자 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새벽 4시라는 게 애기들도 다 자고 있고 어찌 보면 아내도 자고 있고 온전히 나한테만 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도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생활이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서 정대승 교수님도 실제로 이렇게 일찍 일어나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고 한번 직접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과학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한번 제가 짚어드린 부분들 한번 잘 보셨나요? 그래서 여기 짚어드린 내용들은 사실 정말 일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책을 한번 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셀러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래, 이런 생각들은 정말 신선하고 내 인생에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가득 들어있고 되게 읽기 쉽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강연 어떻게 보면 강연록이죠.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 직접 정재승 교수님이 나한테 내 면전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되게 잘 쓰여져 있고 되게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 정재승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진중권 교수님이랑 같이 쓴 크로스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되게 재밌고 과학 콘서트 그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 처음에 저는 그게 왜 유명한지 몰랐어요. 과학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이게 왜 인기가 있지? 사람들이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나라는 의문도 들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재승 교수님은 뭔가 과학을 대중화하면서도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표현을 해드려야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읽어보시죠.